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아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 김치? 한글? 아닙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집주인은 은행 이자를 벌고 세입자는 월세를 아끼는 환상의 윈윈 시스템. 300년 동안 한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사기와 깡통이라는 단어에 갇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300년을 버텨온 이 독특한 제도, 왜 탄생했고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워줄 소식, 전세의 대서사시를 10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전세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300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그때는 전세라는 이름이 아니었죠. 18세기 조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당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집을 맡기고 돈을 받았어요. 빌린 사람은 그 집에서 살면서 나중에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 방식이었죠. 쉽게 말해 집을 저당 잡히는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왜 300년이나 살아남았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 시대에 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디로? 바로 서울로. 개항 이후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서울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집은 부족한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는 지금처럼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없던 시대. 집을 짓거나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전세가 빛을 발합니다. 집주인은 목돈을 받아 사업에 쓰거나 다른 집을 사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그 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서로에게 이득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세입자는 주거 안정성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다른 나라는 이 방식을 안 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엔 은행이 있었으니까요.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은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집을 사려면 은행에서 모기지론을 받으면 됐죠. 그리고 집을 빌리려면 그냥 월세를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은행이 있긴 했지만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담보도 까다롭고 이자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민들끼리 직접 거래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목돈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살았던 거죠. 쉽게 말해 전세는 서민의 사금융이었습니다. 은행이 해주지 못하던 역할을 서로가 메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970년대, 198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함께 전성기를 맞이했죠. 이 시기 은행 금리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무려 연 20%였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숫자죠.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세금 1억 원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이 이자로 들어왔습니다. 월세로 치면 매달 150만 원 이상 받는 것과 같았어요. 세입자는 어땠을까요? 월세 안 내고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2년, 4년 열심히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한 사다리 역할을 했죠. 이 시기 전세는 정말 꿈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집주인도 좋았고 세입자도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행복한 시스템이 계속 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철칙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 신화가 전세를 지탱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 돌려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5억짜리 집을 사서 3억에 전세를 줬다고 칩시다. 2년 후 집값이 6억으로 올랐어요. 세입자한테 3억 돌려주고 나서도 집주인은 3억을 번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전세의 환상적인 결합이었죠.
하지만 모든 신화는 언젠가 깨지는 법입니다. 2000년대 들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연 20%였던 금리가 10%, 5%, 그리고 2010년대에는 1, 2%까지 추락합니다. 집주인들의 계산이 바뀝니다. 전세금 2억을 넣어봤자 1년에 2천만 원, 월세로 받으면 매달 150만 원인데 당연히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올리기 시작했죠. 집값의 80%,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변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갭 투자. 본래 전세는 주거를 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 수단이 되어버렸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3억짜리 빌라를 삽니다. 그런데 내 돈은 5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 2억 5천은 전세로 끼워 넣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큰 돈을 법니다. 5천만 원으로 3억짜리 집을 산 거니까요.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즉 갭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가 90%, 95%, 심지어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경우도 생겼죠.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2020년대 초반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속출한 게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가 뭐냐고요?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2억 5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2억으로 떨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경매고 넘겨도 2억밖에 안 되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터집니다. 빌라왕 사건, 인천 전세 사기, 수천 명의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사다리였던 전세가 공포에 덫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없어서 서민들끼리 사금융으로 전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은행 대출이 보편화됐어요. 누구나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는 전세가 더 이상 효율적인 금융 모델이 아닙니다. 전세계 표준은 월세입니다. 집주인은 안정적인 월 수입을 얻고 세입자는 목돈 부담 없이 살 수 있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세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세는 완전히 사라질까요? 당장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전한 주거권으로서의 전세는 끝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는 전세 보증보험이 필수가 됐고 국가의 보증과 새로운 임대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죠. 앞으로는 월세, 반월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0년 역사의 전세, 그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이 쓰이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한국인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탱해온 전세, 하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역할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10가지 소식으로 전세의 과거와 현재가 좀 채워지셨나요? 구독하시고 제일 먼저 재미있는 지식을 채우러 오세요.